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자출이라는 올 시즌 최대 고비 속에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사르, 비수마 등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선수들의 공백까지 생긴 가운데 선전했고 또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지적할 정도로 지난 번리와의 FA컵 당시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가 그러했듯이 영국 언론은 이번 경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맨유 원정 경기는 어떻게 진행됐고 베르너 선수의 데뷔전은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맨유와의 원정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맨유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승점 40점을 기록하며 아직 21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아스널과 승점 동률이 됐는데요. 골 득실차 열세로 5위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21라운드에 진행된 다른 결과들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3대2로 승리하면서 승점 43점으로 2위로 올라섰고요. 에스턴 빌라가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 질 수도 있을 만큼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승점 43점으로 3위로 내려선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토트넘이 3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를 3점, 맨시티도 마찬가지죠. 3점 차로 좁혔고 현재 선두인 리버풀과의 점수 차이도 5점으로 좁혔기 때문에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엔 이번 경기 무승부로 승점 42점을 얻게 되면서 첼시를 따돌리고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BBC 스포츠에서 라디오 방송 해설을 맡은 전 아일랜드 대표 공격수 클린턴 모리스는 두 팀 모두 승점을 나눠 가진 것이 만족스럽겠지만 나는 맨유가 더 행복할 것이다. 이 무승부라는 결과에 대해서 맨유가 더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후반전을 지배했고 오나나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논평인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세부 기록에서 경기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토트넘이 원정팀임에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기를 지배했고 공격 위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반에 맨유가 다소 행운의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 맨유가 한 번 반짝한 순간에 득점을 했는데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 그리고 경기 막판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토트넘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텐하 감독보다 더 뛰어난 이론가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기대 득점 실시간 그래프와 또 실시간 경기 위협도 그래프를 모두 보더라도 초반에 선제골을 넣은 시점, 맨유가 홈팀으로서 초반에 확 밀어붙였던 그 시점 외에는 토트넘이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한 것이 보여지고요. 특히 후반전은 완전히 토트넘이 일방적인 기대 득점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보더라도 2대2 무승부였지만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1.36골로 실제로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보인 것은 토트넘이었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대 득점은 0.84골로 확실하게 한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의 슈팅 숫자도 토트넘이 16개, 맨유가 9개였는데 골문 향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6개나 됐는데 맨유는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의 유효 슈팅이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는 효율성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고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맨유 같은 경우엔 테나 감독이 빌드업을 강조하는 아약스 출신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특히 경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맨유의 안방인데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64%라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의 이전 역사를 돌아봤을 때 특히 맨유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토트넘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올 시즌은 거의 토트넘이 맨유를 2번 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즌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는 로메로 선수가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했고 반더벤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이루었는데요. 드라고신 선수는 벤치에 대기했고 1월에 또 다른 역입셈인 티모 베르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베르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이 속도감 있고 많이 뛰는 전방 3톱을 구성했는데 이번 경기 데안 쿨루세스키 선수가 질병 문제로 훈련도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로셀소 선수도 부상당한 가운데 결국에는 미드필드 라인에 창의적인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원볼란치로 서고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메잘라로 뛰게 됐는데 두 선수 모두 사실은 공줄기를 만들어가고 시야라든지 날카로운 한 방을 갖지 못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서 가장 공격적으로는 솔직히 투박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발빠른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를 3톱으로 배치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이 선수들의 침투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뿌려줬고요.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한 에릭센 역시 그 곁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마이누가 유망주로서 최근에 많이 뛰어주고 전투적으로 뛰어주면서 이 선수들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왼쪽 풀백으로 달롯, 오른쪽 풀백으로 완비사카가 역시나 투지원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센터백 조합은 에반스와 바란, 오나나 골키퍼는 카메룬 대표팀에 가기 전에 이 경기까지 치르고 떠나게 됐습니다. BBC 스포츠가 이번 경기 2대2 무승부를 거둔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2020년 3월 번리전 이후 케인과 손흥민이 모두 선발 명단에 빠진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존재감이 컸다라고 짚었는데요. 케인 선수는 아예 팀을 떠났기 때문에 올 시즌 내내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즉 올 시즌에 선발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 선수가 모두 선발에서 뛰지 않았던 최근 토트넘의 5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 3무 2패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없이 이기는 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컵 3라운드 번리전은 승리하긴 했지만 역시나 아슬아슬한 승리이기도 했고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 선수를 빠르게 임대 영입하게 됐던 것인데 이번 경기 베르너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극악한 결정력, 아쉬운 결정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본인의 장점을 그래도 잘 살리는 플레이를 했는데요. 토트넘의 이날 경기 평균 위치를 보면 베르너가 16번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장 높은 곳에서 뛰었고 존슨이 오른쪽으로 갔고 히샤이송이 중앙 지역에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서 이 3명의 선수가 앞에서 달려드는 플레이를 했고 특히 주목할 것이 3명의 미드필드 중에 스킵 선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투적으로 뛰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패스 공급도 그나마 스킵이 좋은 기점 패스라든지 스루 패스를 잘 공급해줬어요. 호이비에르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커버하는 많은 움직임들을 가져갔지만 역시나 이제 투박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날은 존슨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랬듯이 마지막 패스나 크로스의 정확성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페드로 포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을 중심으로 좋은 크로스와 좋은 패스를 많이 공급한 덕분에 이날도 시즌 7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내면서 메디슨이 없는 가운데 포로가 토트넘에서 가장 빼어난 플레이메이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레시포드, 호일룬, 그리고 가르나초로 구성된 이 공격수들에게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공을 때려주고 속도감을 활용하고 뒷공간을 노리는 단순한 축구, 역습 축구를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 팀의 통제구역, 선수별 통제구역을 보더라도 스킵 선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전방 압박도 많이 해주고 공격 가담도 많이 해준 것이 인상적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할 때는 완전히 내려서고 또 공격할 때는 3명의 윙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단조로운 축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 일단 전반 3분 만에 맨유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흔들렸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한 번에 배우로 찔러준 스루 패스를 레시포드가 이어받았는데 레시포드가 문전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 우도기 선수가 이제 막아냈거든요. 잘라냈는데 불운하게도 잘라낸 공이 호일룬에게 흐르고 말았고 호일룬이 냅다 지른 슈팅이 골문 위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비카리오 선수도 손 쓸 수 없는 대단한 골이 터졌어요. 호일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해서 골을 넣지 못하다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맨유가 기세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골 이후에는 토트넘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전반 11분에는 벤탄쿠르의 기점 패스를 받은 포로의 크로스 패스를 문전 왼쪽에서 베르너가 헤더 마무리까지 잘 했는데 에반스 선수가 머리로 건드리면서 막아냈고요. 전반 11분에는 포로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벤탄쿠르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잘라 먹었는데 달로 선수가 골문 안에서 걷어내면서 골라인 위에서 걷어내면서 토트넘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반 19분에 포로 선수의 코너킥을 히샤이송 선수가 강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날 득점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3경기 연속 득점으로 구단 창단 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장기간 득점으로 토트넘이 공격 축구, 골이 많이 나오는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기록입니다.
전반 38분 레시포드 선수의 강력한 크로스 패스를 우도기 선수가 걷어내려다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면서 자책골이 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위기로 인해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흔들렸고 그러한 가운데 맨유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습니다. 39분 이번에도 기점 패스는 브루노였는데요. 브루노가 찔러준 공을 레시포드가 이어받으면서 호일룬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레시포드가 호일룬의 패스를 받자마자 본인의 전매 특거인 콜문 반대쪽 구석을 땅볼로 깔아서 밀어넣는 슈팅을 통해서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일룬의 첫 번째 골에도 관여했던 레시포드는 올 시즌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었지만 마침내 올드 트래포드에서 모든 대회 첫 번째 골을 터뜨리며 이날 경기는 근래 들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전반 추가 시간 2분 포로의 코너킥이 또 한 번 맨유 수비를 흔들어 놨는데 아쉽게도 로메로의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토트넘이 2대1로 끌려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을 뒤지긴 했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대 득점 전반전에 맨유는 0.30골에 불과했고 토트넘은 0.85골이었습니다. 볼 점유율도 토트넘이 63%로 맨유 원정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슈팅 숫자도 10대 6, 유효 슈팅 4대 2였고 빅찬스도 토트넘에게만 한 번이 있었어요. 양팀 모두 골대를 한 번씩 때리긴 했지만 토트넘은 우도기의 헤더 걷어내기가 자책골로 연결될 뻔했던 그런 골대 강타였고요. 오히려 골키퍼의 선방은 맨유 쪽에 두 번이 있었으니까 토트넘이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분 만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 내용에 걸맞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스킵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한 가운데 기점 패스를 뽑아줬고 여기서 베르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이어받은 이후 배후에서 들어오던 벤탄쿠르의 타이밍에 잘 맞춰서 패스를 탁 밀어줬어요. 벤탄쿠르가 이 패스를 받고 달려들어오는 탄력을 그대로 살려서 문전 왼쪽까지 침투하고 왼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존슨과 히샬송이 높이 올라가서 만들어놓은 이선 공간을 벤탄쿠르가 잘 공략했고 그 공간으로 베르너가 밀어준 패스까지 계획된 플레이, 팀으로서 만들어준 플레이가 영입생인 베르너를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스킵의 기점 패스를 통해 나왔다라는 점은 특히 벤탄쿠르가 이날 경기 자신의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결국에는 골을 넣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도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는데요. 53분에는 센터백 로메로의 기점 패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공미 위치에 있던 포로에게 연결됐고 포로의 패스가 공격적으로 또 한 번 침투해 올라온 스킵에게 배달된 이후 스킵이 히샤이성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아쉽게도 히샤이성 선수의 슈팅이 오나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 에릭센이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엔 체력 부담을 느끼면서 59분 맥토미니를 투입했고 맥토미니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맨유가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맥토미니는 별다른 활약하지 못했고요. 63분에는 에반스를 빼고 부상에서 돌아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투입됐습니다. 토트넘은 80분에 데뷔전을 치른 베르너를 빼고 브라이언 힐을 투입했지만 힐은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85분 사실 벤치 자원 중에 유망주가 많고 공격 자원이 많이 없는 토트넘의 상황이다 보니까 지친 스킵을 빼고 센터백인 드라고신을 투입했는데 결국엔 맨유가 이번 경기 내내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크로스 상황에서 공중볼 수비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드라고신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높이를 활용한 헤더 슈팅을 좀 노리는 투입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87분에 레시포드를 빼고 안토니를 투입했지만 안토니는 역시나 별다른 모습 보이지 못했고요. 89분에는 판더펜 선수가 부상은 아니고 근육 경련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급히 토트넘이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기회는 맨유에게 왔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가르나초의 크로스를 맥토미니가 문전에서 확실한 기회를 잡아냈는데 헤더 슈팅을 정확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여기서 실점했다면 사실은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하고도 결국에는 맨유 원정에서 패배할 수 있었는데 다소 행운이 따랐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토트넘은 2주간의 휴식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세 번째 퍼즐 조각인 중앙 미드필드를 추가 영입할지 그리고 베르너와 드라고신과의 전술훈련을 통해서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겼는데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새벽 5시 FA컵 4라운드 32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발 골절상으로 인해 1월 안에는 복귀하기가 어렵다. 즉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케빈 더브라이너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 더브라이너가 1골 1도움을 몰아치면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홀란 선수가 뛸 수 없다라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한국 시간 2월 1일 새벽 4시 30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로 이어지고요. 2월 3일 에버튼전, 2월 11일 브라이튼전까지 아마도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이 토트넘이 치러야 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 없이 치러야 할 경기가 4경기 더 있는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번리전과 맨유전까지 2경기 다 지지 않았던 것인데 과연 토트넘이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에도 무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첫 경기를 치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아시안컵 2조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한준TV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토트넘의 소식과 이적 시장 상황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역사적인 대회의 모든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에서 유럽 축구뿐 아니라 국내외 축구 소식, 아시안컵 소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